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 예술단 방문을 위한 사전 점검단, 어제는 강릉 그리고 오늘은 서울의 관련 시설들을 점검했습니다. 현송월 단장에게 언론의 관심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잠시 후 뉴스 사이다 시간에 이 문제 정리해 보겠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죠. 당내 갈등도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갈피가 잡히지 않는 부동산 문제에 이 대안은 종부세 강화다.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죠. 이 종부세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무현 정치 보복론, 또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논란 이야기해보죠. 또 오늘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그 포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 이 신당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26일 당명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 박사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몇 명이냐인데, 국회의원으로 봐서. 예. 언론에서 보니까 최대 26, 최소 10, 이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몇 명쯤 같이 합니까? 어제 개혁신당 추진위원회에 18명 현역 의원과 33명의 원외위원장들 이름으로 추진위원회 결의를 밝혔죠. 예. 그리고 중재파라고 불리는 의원들 가운데 4-5명 정도는 막판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 기준으로 20명은 충분히 넘는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20명이든 22-23명이든 그 문제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교섭단체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빼고서도 가능합니까? 빼고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비례대표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아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당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당적 정리해 주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고,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합당하는 당의 대표일 텐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철수 대표인데요. 예. 안철수 대표도 그래도 새 정치를 표방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그렇게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내일 당무위원회 열어서 이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 징계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상당히 무리한 발상이고요. 사실은 이제 창당하려면 나가서 하라 그런 얘기를 안 대표가 하던데요. 예.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말이지요. 사실 안 대표는 지금 정체성의 변질을 소속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자신이 보수 신당을 하려면 나가서 하는 것이 맞지. 왜 멀쩡하게 있는 의원총회에 나타나지도 못하잖아요. 의원총회에 도 못 나오는 대표로서 어떻게 의원을 징계한다고 합니까?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의 호남 민심 르포 이런 거 보면 독단과 구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요즘 보여주는 그런 행태는 좀 이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일각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우리 국회에 지금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혁의 모든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으로 크기 위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쳐갖고서 한번 제대로 경쟁해보는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할 때 내세운 게 외연 확장이었어요. 외연을 확대해서 지방선거에 이겨야 살아남는다. 근데 그 말이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9석짜리 제3당이 합쳐가지고 39석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29석도 안 되고 뭐 19석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말이 허구니까 그러면 결국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데는 어디냐. 즉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으로 개혁 진영에서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유승민 대표가 손을 잡은 거거든요. 예. 삼척동자도 그 본질을 뚫어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굳이 이렇게 또 합당 선언문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말한 호남을 버리고 와라. 그리고 햇볕 정책 버리고 와라 하는 것이 합당 선언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개혁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면 보수 진영의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일까요? 본인이 아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잘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이제 본인의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본인도 마음 편하게 유승민 대표와 손잡고 보수 세력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면 그것이 아마 정치인 안철수로서 보다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예. 옷도 맞지 않는데 그동안 중도 개혁주의를 하겠다고 또 합리적 진보 세력과 함께 양날개로 가겠다고 한 것들이 다 허구였다 하는 얘기죠. 네. 앞으로 창당될 이른바 개혁신당,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당명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당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더불어민주당과는 개혁에선 경쟁하고, 그러나 딱 하나는 받아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요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가 국민의 요구입니다.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소리 약한 사람들도 제도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다당제를 만들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래서 개혁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협력하되 또 견인하되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만들어내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 또 개성공단을 만드신 주역이시라서 지금 이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남북 간의 대화 움직임 상당히 환영하고 계시겠죠? 네, 참 작년 연말만 해도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전쟁이 나네 마네 하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예. 냉탕 온탕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런데 이거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냐,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지나치게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언론이 지나치게 지금 이번에 방문한 현송월 악단장의 복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의 중계방송하다시피 하는 거. 예. 과도하다 싶어요. 이런 관심과 노출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결국 핵심과 본질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문을 여는 것이 핵심인데 좀 더 차분하게 봐야 하고요. 야당들은 너무 오랜 세월, 10년 세월 동안 대북 적대 관계 속에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살다 보니까 야당의 관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반북 적대가. 그래서 역시 좀 이걸 냉정하게 못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에서는 무엇보다 철학이 중요합니다. 무슨 철학이냐. 예.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만들고 평화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는 건데요. 예. 이번 2018년 올림픽 딱 30년 전에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남북관계가 대전환을 이루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7.7 선언을 이전에는 남과 북이 서로 없는 관계였고 서로 괴뢰로 불렀던 관계로부터 공존시대로 넘어오는데 이번에 30년 뒤에 평창올림픽이 이제 전쟁을 불식하고 전쟁 가능성을 불식하고 평화
이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모두가 여야 없이 예.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끝난 후에도 남북관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청와대가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평창 이후의 구상과 전략을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착착 실행에 옮겨야 할 텐데요. 예. 이 남북 교류를 남북 대화로 잇고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이끌어야 할 텐데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 내에 이 통합적인 이 전략 본부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런저런 예. 작은 실수들을 보면은 예. 예사롭지 않거든요. 통일부, 문체부, 경찰, 올림픽위원회 등등 여러 부서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예. 조율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창 이후의 구상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장기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 종합부동산세 이거 올려서 집값 잡을 수 있다. 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네요. 직접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좀 강화하자 이거죠, 핵심이. 네, 핵심은 이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좀 강화하자라는 것이고요. 예.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이제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좀 강화되면서 예.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효과를 두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죠. 네. 1주택자는 9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가의 주택의 경우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이르기까지는 약간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주택자 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좀 내놓는 게 주요 목적이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12억 정도까지는 이제 부담을 없도록 한 뒤에 서서히 부담을 넣어서 20억부터는 이제 현행과 똑같게, 그리고 그 이상은 현행보다 더 무겁게 부담을 만들었고요.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현행보다 무겁게 부과되면서 30억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2배 가깝게 부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를 강화하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좀 내놓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3구의 경우에도 서울 평균 대비 2주택 소유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비율이 높아요.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무겁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강남에서 주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집값을 올리는 아파트들이 15억 원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개정안이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긴 이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한 50% 이상 이렇게 더 내게 만들면 확실히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종부세도 어차피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 강화 뭐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니까 그러면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딴 건 다 팔고 똘똘한 놈 하나, 강남에 집 한 채만 갖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던데, 이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도 그런 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강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을 늘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은 주택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직간접적으로 강남 쪽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논란이 됐던 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정부가 미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종의 정부가 이제 경고 사인을 날린 건데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부가 이제
막연한 추산치를 발표한 건 아니고 한 22군데 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를 반영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담금이 이제 부과된다는 것은 이후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실 분들에게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나저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집값들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보인다고 그러고 분양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강남 집값은 오히려 오르가고 있고 이거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벌써부터 부작용을 낳았다라든지 또는 효과가 없다라든지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아무래도 뭐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약간 투기적 수요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이익 환수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데는 뭐 지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정당에서는 다 반대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논의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논의를 좀 촉발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이런 의견들이 정부가 나중에 대책을 내놓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보유세 인상 뭐 계속 검토한다.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공론화의 시작 단초를 열었다 이 말씀이군요. 아마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 예술단 방문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어제 강릉 둘러보고 오늘 서울 지금 둘러보고 있는 상태죠? 거의 둘러보기로 한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와중인 것 같은데 이미 다 알려졌지만은 북측 예술단이 올림픽 계기로 2차례 공연하지 않습니까? 강릉, 서울. 그리고 우리 스키 선수들 대표팀은 아닙니다. 스키 선수들이 이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하고 또 올림픽 축하 공연을 합동으로 북측에서 하고요. 이 일을 진행하려면 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니까 북측은 남으로, 남측은 북으로 가는 거죠. 뭐 사전 점검단 화제의 인물이 됐어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일단 이제 온다고 할 때 하루가 늦춰졌잖아요. 원래 이야기한 것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쏠렸고. 왜 늦춰졌는지 이유는 아직 모른다면서요? 모릅니다.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밥은 뭘 먹었고 심지어 밥을 뭐 남겼고 안 남겼고 이런 것까지 이제 속속들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 뭐 머리 모양에다가 뭐 반지 뭐 귀걸이는 없었다. 뭐 반지만 그런 보도하는 거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만약 남성 대표가 왔으면 그런 보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냥 뭐 좀 약간 성차별적 보도 같이 보이던데. 아무튼 뭐 별 큰 소란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측 점검단 숫자가 작았어요. 7명에 불과했고 또 철동 경호를 받았고 또 북한 점검단이 매우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아지고 웃음도 짓고 손도 흔들고 했지만은 기자들이나 대중 앞에서는 말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시설 점검을 하는 와중에서 실무적 대화는 뭐 별 스스럼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뭐 바깥에서는 좀 소란도 있었다면서요. 환영과 반대가 엇갈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충체육관 앞에 한 남성이 현송월 단장과 북한 점검단 뜨겁게 환영한다. 이런 이제 종이를 들고 서가지고 현 단장님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고 이 현 단장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인 당이죠. 그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그 북측
점검단이 KTX 타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 뭐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 화형식을 강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충체육관 쪽 지하철역 앞에서도 일부 태극기 부대가 항의 집회를 진행했고요. 북측 점검단도 그런 소리나 이런 건 다 듣고 분위기를 느꼈겠죠? 이게 이제 가까이에서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변의 위해나 이런 걸 느끼진 않았을 건데 하지만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북측 점검단이 어제 강릉에 이제 특급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거기 이제 TV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북한에 취재 갔을 때 아니 여기 우리 이쪽 TV에서 우리 뭐라고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막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예. 채널은 2개밖에 없었지만은 예. 아마 이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일로 방문하는 북측 인사들 중에 특히 단장급은 좀 노회하게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통상. 근데 이번은 다른 것 같았어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차분하게 실무 점검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북측이 여러 차례 했다.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꺼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무 현장 점검단이니까 사실 그렇죠. 뭐 별도 인터뷰할 내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실무 점검단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거, 혹시 또 이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꺼리겠죠. 부담스러워할 수 예. 있죠. 그나저나 우리 내부의 통합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전 정지 작업이랄까 분위기 조성이랄까 이게 쫙 뛰어 올려가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행사들에 대해 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 여유가 없어서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죠. 꼭 이게 진보 보수로 나눌 일은 아닌 것 같고 세대 간의 이런 좀 시각차도 느껴지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윤현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국민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 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다. 이렇게 귀담아 밝혔어요. 듣겠다. 네. 네.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한 입장이라고 보는 게 예. 비판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냐라고 받아치면은 그게 또 정치 공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청와대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윤수석은 여러 우려에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북한의 참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문 대통령도 오늘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올림픽 이유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윤수석에 따르면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뭐 영어로 평창 올림픽, 코리아 올림픽에 대한 검색어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급상승했다고 그래요. 아. 지금 뭐 미국의 이제 MBC TV, NBC가 올림픽 주간 방송사거든요. 예. 북한에 지금 들어간 모양이에요. 아마 마식령 뭐 이런 쪽으로. 예, 그리고 뭐 특파원뿐만 아니라 고위 뭐 부사장급 인사들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관심도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죠. 국제적 관심은 대폭 증가하는 또 건 이제 맞겠죠. 주간 방송사 입장에서는 흥행에도 예.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작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배우 전태수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입니다. 배우 하지원 씨의 친동생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배우인데요. 어제 오후 비보가 알려지면서 연예계가 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태수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증세가 호전돼서 복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아주 끊이지 않는군요. 자꾸 이런 일이. 네, 우울증을 앓던 연예인들의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한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 이윤주 씨, 최진실 씨, 박용화 씨, 또 최근 종현 씨까지 유명한 연예인들도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직업 특성상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불규칙한 소득,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연예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 안타까운 여관 참사가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도 잇따라 호텔에서 화재와 테러가 발생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저녁 관광지로 잘 알려진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우리 국민도 있었는데요. 현지 경찰은 21살 한국인 여성 1명이 숨졌고 또 치료를 받다 사망한 1명도 한국인으로 보인다고 대사관 측에 통보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방화보다는 호텔 내 전기기기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게다가 프라하 호텔 참사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의 한 고급 호텔에서도 인질극이 발생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일이에요? 예, 탈레반 무장괴한들이 호텔에 난입한 건데요. 아하. 총기를 난사하고 호텔 직원과 투숙객을 인질로 삼아 이 정부군과 대치하면서 최소 1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주요 외신들은 이번 테러가 저개발국의 고급 호텔을 표적으로 삼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행이고 또 이 같은 테러에 10년째 300여 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바로 이틀 전이었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8강전에서 이라크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건데요. 예. 축구 변방인 동남아시아 국가가 이런 국제대회 4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엔 지금 그야말로 박항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에게 열광한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이 베트남 언론들도 앞다퉈서 박 감독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찬사를 넘어서 거의 찬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하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30년 전에 선수 생활을 사실 은퇴했고요. 그 뒤에 LG와 삼성 코치를 거치고 또 히딩크 감독이랑 같이 4강 신화를 이뤄냈고요. 또 이후에 K리그에서 지도자 길을 걷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베트남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뒤 3개월 만인 지금 베트남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요. 이제 내일 카타르의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운명의 승부를 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토크 주제는 지난주부터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했죠. 이건 노무현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 자, 이 대목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전 의원. 되게 후안무치하시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우선은 그 기자회견이 아니었어요. 일방적 성명 발표입니다. 그렇죠.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안 받았어요. 예. 그거는 뭐 답변이 궁색하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검찰 수사가 옥죄해 오는 상황은 그건 누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초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BBK 주가 조작 희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했고요. 해놨죠, 이미. 예. 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고발했고요. 예.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고발했습니다. 예. 정치 사찰에 대해서. 예.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지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등 뭐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로 하여금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명서의 내용이 특징 중에 하나가 팩트 반박이 하나도 없습니다. 팩트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면 뭐 정치 보복에 대한 보복,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다.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예, 그러니까 보수 괴멸 운운한 거. 예. 이런 게 자신의 개인 권력형 비리와 국가기관을 동원한 범죄 행위를
이 이념투쟁으로 정치 공세로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이게 모면하려는 물타기로 일관한 성명이었습니다. 물타기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또 끌어들인 것은 서거한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나타나서 증언을 할 수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사자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서 끌어들인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뭐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일부 지지자들이나 누군가 정치 보복을 할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건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게 되게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장해찬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보수 계멸 겨냥한 정치 공작, 정치 보복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젊은 보수로 나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보수 계멸이라는 워딩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을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속 수감 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다양한 혐의로 측근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본인이 수사를 받는 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보수가 계멸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보수 정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어떤 저는 SOS 사인으로 봤는데 아하. 사실 이미 탈당을 하셨고 스스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정쟁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정치 원로로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저는 좀 아쉬웠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인 발표를 하게 됐을까? 저는 그 배경이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제가 우연히 이제 MB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과의 모임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월에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 정례 야유회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MB가 직접 자기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굉장히 치사스러운 세월을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자기는 훨씬 더 박근혜 정부보다 더 잘할 걸로 기대한다. 그래서 세간의 우려랑 다르게 자기는 좀 잘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런 발언을 직접 작년 5월에 했었다고 해요. 그 수석과 비서관들 모임에서. 그래서 본인은 왜 그렇게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수석 비서관 모임에서 참여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MB 쪽 사람들은 제가 지금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들어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가지고 고소했던 것들 근데 결국에는 고소 취하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불구속 지침을 내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인규 중수부장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강하게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히거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전 정권의 어떤 스캔들을 계속 터트려야 하는 게 정무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입장의 조언들이 계속 올라와도 측근들 대통령 기록물 고속 취하나 불구속 지침 같은 경우는 MB가 강하게 내렸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어떤 이런 수사를 할 직접적인 지시를 할 그게 없을 거다. 근데 네. 그쪽에서는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부분 검찰을 좀 어떻게 추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 지난 메시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어떤 억울함, 그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사실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던가 자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다르게 좀 집권하고 나서 이 전 대통령 예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어긋나서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MB 쪽 이제 청와대 참모들의 입장인데 저는 어쨌거나 이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발표로 국론 분열을 꾀하는 것보다는 보수 지지자들로 하여금 나를 지켜달라 이런 SOS를 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은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게다가요. 지금 그 MB 수사 내용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BBK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가장 직접적인 거는 국정원 돈이죠. 특활비 상납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BBK 수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이게 BBK 주가 조작 사건과 MB가 어떤 관계냐, 이런 문제는 이거는 지금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좀 너무나 그 기억을 빨리 망각이 너무 빠른데요. 우리가 좀 기억 상실인 것 같아요. 네.
그 MB 쪽이. 왜냐면요. 그때 곽성문 친박 의원이 한 말이 있었어요. MB가 8천억 내지 9천억 정도의 돈을 은닉하고 있다. 이게 차명 은닉 자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2007년에 경선 때. 경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MB와 관련됐던 이제 돌아가신 김재정 씨나 이런 분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 땅을 MB 차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때 이미 그 경선 얘기다.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얘기를 뭐 문재인 정부가 찾아내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MB가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궁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궁지에 몰리는 쥐, 궁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MB를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청와대 상납 과정에서 최측근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김희중 전 비서관. 이분은 그냥 15년 동안 MB를 그림자처럼 모시던 분이잖아요. 부속실장을 지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언을 하고 이게 영부인 쪽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10만 달러를 바꿔서. 그다음에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분이 뭐 MB랑 사이가 어떠냐 그런데 이분은 이상득 의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주성 실장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스의 경우도 김성우 사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자수서까지 써가면서 다스가 MB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그렇죠. 이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MB는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지금 뭐 자꾸 이것을 그 이념 공세, 정치 공세로 물타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김희중 비서관이 얘기한 대로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장혜찬 씨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페이퍼상으로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뭐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김희중 사실 부속실장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그 제2부속실 소속 여자 행정관에게 뭐 10만 달러 이제 미국으로 갈 때 미화로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지속적인 이전 정부의 관행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MB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게 어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시가 아니었는데 관행적으로 상납을 했는데 이후에 지금 증언자들 같은 경우는 MB에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증언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김주성 실장이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인지한 이후에도 이걸 계속 받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뇌물죄가 성립될 여지가 굉장히 큰데 MB 본인이 재임 시절에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나중에 이제 법리적 다툼의 어떤 요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혐의점이 드러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뭐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정치 보복이니까 수사를 하지 마.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죄를 취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박수현 대변인의 입을 빌려서 한 이제 거기로 넘어갑시다. 청와대 이제 답변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원래는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처음에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모들이 이런 대응을 안 할 거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고 이 분노라는 워딩 같은 경우도 참모들에서는 좀 정무적으로 만류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좀 이 메시지를 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서 해명한 이 분노의 직접적인 무게중심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거론한 어떤 개인적인 것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박수현 대변인도 말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국가의 사법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체계의 불신에 대한 분노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가 지시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결국 이제 사법체계를 불신한다는 것이잖아요. 청와대가 이 사법부를 조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리로 붙으면은 청와대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적법한 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박홍근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 같은 분들이 아직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 뭐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을 샀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검찰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먼저 흘려서 모욕을 주는 것은 마치 이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 모욕을 줬던 똑같은 방식으로 안가품을 하는 거잖아요. 논두렁 시계와 명품백. 네,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분명하게 그런 정치 보복이 아닌 사법판 절차대로 사법부의 판결에 맞춰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민주당 정치인 박홍근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 같은 분들도 이런 모욕주기나 안가품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 절차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적법한 절차대로 가는 적폐청산을 보는 게 이 정치 보복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박홍근 의원, 송영길 의원에 대한 코멘트는 분명히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 대통령으로서 분노란 표현까지 입장 표명한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그럴 수 있다? 저는 뭐 안 그러셨으면 분노라는 단어는 좀 안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 워딩을 지금 제가 다양한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꾸 노 전 대통령과의 감정으로 이 분노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네, 자, 최민희 전 의원. 뭐 지금 기본적으로 그 분노를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표현은 좀 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저는 뭐 심했다 안 심했다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기 전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전두환 이후에 아주 수치스러운 골목 성명을 보면서 저도 분노했기 때문에 그 분노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되게 보수 언론이나 일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뭐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뭐 본질과 다른 가지잡고 흔드는 거라 뭐 별로 평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 이전에 제가 분노했습니다. 왜 그 서거한 전직 대통령, 그것도 이분들이요, 후한무치한 게 자신들의 정치 보복의 과정에서 목숨을 유명을 달리한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왜 자꾸 끌어들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더 분노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평가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박홍근 의원, 송영길 의원의 발언, 그 경우 특히 송영길 의원보다 박홍근 의원의 그 구체성 있는 발언은 뭐 이왕에 그 말이 나왔는데 이제 고발하셨잖아요. 김윤옥 여사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이게 논두렁 시계처럼 국정원과 이게 정부 차원의 공작에 의해서 모욕주기를 한 건지 팩트인지 밝혀지고 나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된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전 또 궁금한 게 주진우 기자가요. 국정원 특활비 그 청와대 상납과 관련하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달 영부인에게 1억, 이명박 대통령에게 1억, 매달 2억씩 올려보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좀 MB 쪽에서 혹은 영부인이 좀 고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그 박근혜 정부 때처럼 매달 5천만 원 그러다가 매달 1억 여기까지 간 건 아니죠. 네, 아직 아닙니다. 뭐 몇 건에 거쳐서 뭐 4억 이런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주진우 기자는 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매달 고정 액수를 받았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공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소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해 주시면. 좀 아까 장해찬 씨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게 SOS를 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유한국당도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밝혔냐면요, 이제 개인으로서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 차원에서 개입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나 재판에도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의견 개진은 막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계기가 나왔지만 저는 어쨌든 예전에 이런 청와대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수사에 큰 향방을 주지 않는 개인적인 폭로를 하는 것은 좀 정치인들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지만, 이 이명박 박근혜라는 보수의 상징에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목을 메어서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뭐 이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점점 더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나 뭐 이거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각을 세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선명하게 아젠다를 제시해야지 지난 정권 사실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뭐 예컨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등등이 소위 우리 사회의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고 보수 대 진보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크게 흘러갈 가능성도 없을 거라고 보는 게 그 열광적인 팬덤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분들을 뭐 석방하라고 하는 분들의 영향력 미미하고 그렇죠. 전체적인 보수 여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이런 저는 당 차원에서 아까 이제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고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막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먼저 내세우는 것들, 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좀 경계하고 발언할 수 있지만 수사가 검찰이 혐의점 찾아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실력 행사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전 대통령들의 특활비, 그 전 정권까지 다 털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뭐 자식 집을 사는데도 지금 현금으로 혹시 저게 특활비가 아닌가라는 돈을 썼다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금으로 집을 사고 그게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손으로 못 세니까 개수기까지 동원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사하자는 게 그렇게 전 국정원장들 민주정부에 혹은 전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자는 건지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장해찬 씨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정원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도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했냐 지시했냐가 쟁점이죠. 핵심이죠. 그러면 민주정부 10년 동안도 DJ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냐 인지했느냐가 쟁점이죠. 뭐 그런 일이 없다고 다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을 조사하자는 그 얘기, 수사하자는 얘기 또한 정치 공세입니다. 물타기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분을 모셔와서 조사할 수가 없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태도고요. 사실 지금 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재호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우리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갖고 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저는 없는 어떤 공언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터뜨렸을 뿐이지 그걸 뭐 지금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 있는 게 예를 들면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했던 김병준 교수 최근 인터뷰를 보면 본인도 이제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거는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런 돈을 쓴 적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적으로 청와대가 각 부처 예산에 개입해서 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중에 몇백억 원 가량을 청와대에서 임의로 쓰기도 하고 이런 예산을 이제 유용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김병준 교수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밝히기를 청와대에 배정된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런 구조 왜 계속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청와대 1년 특별 활동비가 한 120억 가량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왜 부족해서 계속 이런 식의 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남받든 다른 부처 예산을 쓰든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 이게 정말 문제라면 이번에 수사할 것은 수사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청와대 예산을 투명하게 그러나 좀 늘리게 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좀 논의도 좀 깊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점검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 물타기한 논리가 저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서 뇌물성으로 국고 손실이라고 할 만한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썼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쓴 게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각 부처에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는 특활비를 청와대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쓰는 경우 이 경우하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고 경우가 다르다.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MB의 국정원 청와대 상납 특활비 상납 부분은 이건 범죄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필이면 조선일보에서 김병준 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 가름말을 분명히 타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슈 토크에서 두 분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 대동소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상황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 낭독을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정도까지만 해도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 사이에 무슨 갈등이니 아니면 현직 대통령과 전 대통령 사이에 정치적 대결이니 이런 식의 이 분석과 해석들이 좀 등장을 했었는데 두 분 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이건 그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데 인식이 지금 같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번 전망을 해봅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각에서는 이 정도 지금 혐의가 소명되는 거로 봐서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구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장혜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평창 올림픽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모르겠어요. 조사를 받거나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검찰에서도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 부분 혐의점이 인정되어서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해야만 되는 건데 평창 전에 그런 부분 결론이 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평창 올림픽이 20일 남았나요? 지금 19일 남았나요? 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완벽하게 수사를 한 걸까? 오늘은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 특활비를 지금 가져다 쓴 의혹에 대해서 또 드러났죠.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한 번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와 사전에 주변을 다 조사한 다음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만 평창 올림픽 전에 소환하는 건 무리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일각에서 그렇다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이나 이런 것을 지금 다시 또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도 다 고소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지난 정권에 대해서 정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여지를 보이는 게 좀 걱정이 되고 이렇게 국론이 또 완전히 보수 대치 이런 식으로 나눠질까봐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640만 불은요. 그중에 500만 불은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 박연차가 그 노무현 대통령 조카 사위한테 투자했고 그 투자해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관계는 그렇고. 그게 분명히 사실관계를 너무나 이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은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렇질 않으세요. 똑똑하셔서 저거는 서거한 대통령을 모욕 주는 거다. 현실 정치에 자꾸 끌어들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치 공세를 하겠지만 소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혜찬 씨 마무리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가족들까지 다시 고소하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2017년 4월 SBS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족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자 만들다면 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도 좀 빨리 끝나버리고 우리가 좀 현실이나 미래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싸웠으면 좋겠지 전 대통령 또 전 대통령의 가족들 문제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대로 사실 전국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격한 대립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슈토크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일단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의 해임 대청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조금 아까 들어온 속보죠? 예. KBS 이사회는 오늘 이제 재역이사 11명 중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서
이 고대영 사장의 해명을 듣고 해임 제청안 가결했는데요. 이인호 KBS 이사장은 뭐 건강상의 이유로 안 왔다고 하고요. 일단 그 이번에 이제 해임 제청안은 전국 언론동 노동자와 KBS 본부가 지난해 9월 4일에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째 만에 처리가 된 것인데 예. 이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한 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빠르면 24일 오전 9시에 복귀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고대영 사장은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고대영 사장이 해임이 되는데 그렇죠.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이제 사장 지원자를 접수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목소리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오늘도 좀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북한 김정은의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단지 정권 교체를 명령한 것뿐인데 이들은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이 정권은 좌파 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붉은 악마의 혼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네, 주사파, 좌파 국가사회주의, 체제교체, 상당히 강경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 전체적인 연설문에 뭐 좌파 이런 얘기가 18번이나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배경음악으로도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라는 노래를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 발언을 한 의도는 뭘까요? 이 지방선거를 대비한 어떤 정치적 지도를 그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나와 있는 주제들을 꼽아보면은 가상화폐,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대개 정부가 뭔가 정책을 추진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반발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 국가주의로 이제 개인을 뭐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 뭐 이런 규정을 하면서 그 근본적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종북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실제 홍준표 대표는 오늘 신임 조직위원장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하면서 5월에 각 가정으로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중산층과 서민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평창올림픽 그 북한 얘기도 아주 강하게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 온통 현성월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뭐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뭐 페이스북 등등에 쓰기도 했고요.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로지 북한의 체제선전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IOC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도 지금 보냈다고 하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 자유한국당은 이게 결국 자신들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런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법원행정처가 문제가 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뭐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건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판사 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들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다수 발견됐다. 이 내용은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등의 어떤 활동 내용을 파악을 했고 또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의 동향 및 성향 파악 이런 것들을 한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또 2016년에 사법행정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편향돼 있다, 좀 부실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이제 판사들의 동향을 또 파악을 했고 이 사람들 중에 핵심 그룹이 다수 판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도록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문건을 또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작성한 사실도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법원은 해당 문건들이 실행이 된 것인지 또 추가 관련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가 아니어서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발견된 문건 가운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문건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의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어떤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 재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 문의를 하니까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세훈 전 원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또 이제 그 작성된 문건들이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불만을 포함하면서 상고심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고 이후에 파기환송된 바 있죠. 결국 민감한 사건 판결을 두고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정치적 입장 관철을 위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뭐 블랙리스트가 없는 거지 다른 모든 것은 다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상조사를 하면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현재 검찰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번 조사 결과가 고발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현재 대법원이 이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적 방법을 썼다는 취지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법원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대법원은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 만든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검찰이 바로 가져가는 건 좀 모양새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우선 입장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게 계속 이제 논란거리인데요.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앞으로 좀 방침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인데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경제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좀 목표를 신축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보겠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실을 고려한 발언으로도 지금 보이는데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중소상공인들의 여론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제 이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모두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챙겨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15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의 예상 금액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4억 3,900만 원이고 이 중에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예. 이는 애초 시장이 예상한 부담금 액수보다 훨씬 큰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부활하니까 재건축에 함부로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본다. 이런 경고를 날린 거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자릿수 지지율을 얻겠다. 그리고 제1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네요. 전화 연결해서 직접 목소리 들어봅니다.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자릿수 지지율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 7.2%를 기록했는데요. 예. 그 후에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0만 표 이상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대선 직전까지 저희가 2자릿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네. 선거 막판에 이러다가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진 분들의 사표가 좀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의 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다 가져오게 된다면 2자릿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어쨌든 정권 교체는 되었지만 국회에서 모든 개혁이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몇 %를 더 얻는가 못 얻는가 보다 정의당이 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보수 야당을 능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정치 판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2자릿수 득표율을 혹시 올린다 손 치더라도 국회 구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국회 숫자는 달라지지는 않지만 국민적 영향력을 정의당이 그만큼 더 갖게 되고 그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국회 내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광역단체장 후보도 다 내십니까? 지금 최대 출마를 목표로 후보 발굴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당하고의 후보 연대라든지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건 작용하지 않을까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정의당의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평가를 받는 선거를 저희들이 치렀고요. 네. 앞으로 정의당의 선거는 독자 완주가
정의당의 선거의 상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든 광역단체 후보를 가능한 한 다 내서 마지막까지 완주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광역의원도 뭐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겠죠?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각 지역위원회별로 한 명씩의 기초의원은 모두 당선을 시키고 저희가 이번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게 된다면 전국의 광역의원들도 다수 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초의원 선거구제 말이죠. 지금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선거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뭐 3명이나 4명 뽑는 걸로 그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좀 만들어야 한다.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의당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2인에서 4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양당이 전부 2인으로 다 쪼개놓은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서울이나 광주의 획정위원회에서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4인 선거구로 조정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을 이 문제만큼은 정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안 된다. 2인으로 다 쪼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시장께서 얘기하셨던 살당공락. 그 살인자도 양당 공천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낙선된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그 의회 안에 다수의 진출, 다양한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서 양당 짬짬이로 지방의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하고 적폐가 계속 청산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만큼은 지방의회도 좀 개혁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제로 반드시 개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광역의회가 결정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집권정당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렇게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각 시도당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은 지금 집권 후 지난 8개월 동안 제일 잘못하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는 사실 개혁 과정에 굉장히 여러 존재감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모범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입법화, 제도화되지 않고는 그 개혁에 힘을 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의회 내에서 정부는 좀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국회 안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협치를 통해서 뭔가 이 개혁 입법들을 차근차근 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혁 입법 연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탄핵 연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이 집권 초반에 각자의 또 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차분히 법안 하나하나를 제대로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개혁 입법 연대는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를 연대해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탄핵 연대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합친다 그러고 국민의당에서 합치는데 동의 못하는 분들은 신당 창당한다 그러고 지금 그 모습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 그 안철수 대표께서 제3당의 출연을 이제 국민들께 기대하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신데요. 이미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과정에 대한 좀 평가 반성이 없이 이 상황의 변화는 딱 한 가지거든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또다시 이런 이합 집산을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들을 파괴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정계 개편을 이뤄가면서 오히려 정치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이 문제가 걱정스럽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이렇게 수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의 뭐 그 당 안에서는 막장 드라마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일이 빨리 종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민생 정치라든가 개혁 정치의 방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오히려 뭐 그 당 안에 어떤 의원님이 탈당을 하고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니 이런 얘기들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이 빨리 종결되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이롭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에 맞서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홍준표 대표님의 막말 폭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지금 그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셨고 특히 지금 평화올림픽을 앞두고 자책무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전쟁의 길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800만 시대에 너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또 고용 유연화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일정 정도 합의를 거두지 못하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일단 하겠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정의당은? 사실 정부가 개헌안을 던진다 해도 이것이 결국 국회 안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국회가 더 속도를 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다시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됐고 여야 의원들이 또 이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경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그 헌정특위 위원장께서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하셨기 때문에 국회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정치권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그게 합의 안 되면 국민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하자.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개헌으로 나뉘어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권, 권력구조,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합의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한 번의 개헌을 이루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시작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 예술단 방문을 위한 사전 점검단 어제는 강릉 그리고 오늘은 서울의 관련 시설들을 점검했습니다. 현송월 단장에게 언론의 관심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잠시 후 뉴스 사이다 시간에 이 문제 정리해 보겠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죠. 당내 갈등 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갈피가 잡히지 않는 부동산 문제에 이 대안은 종부세 강화다.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죠. 이 종부세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무현 정치 보복론, 또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논란 이야기해보죠. 또 오늘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그 포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 이 신당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26일 당명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 박사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몇 명이냐인데 국회의원으로 봐서 언론에서 보니까 최대 26, 최소 10 이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몇 명쯤 같이 합니까? 어제 개혁신당 추진위원회에 18명 현역위원과 33명의 원외위원장들 이름으로 추진위원회 결의를 밝혔죠. 그리고 중재파라고 불리는 의원들 가운데 4-5명 정도는
막판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 기준으로 20명은 충분히 넘는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뭐 20명이든 22~23명이든 뭐 그 문제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교섭단체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빼고서도 가능합니까? 빼고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비례대표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아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당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당적 정리해 주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고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합당하는 당의 대표일 텐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철수 대표인데요. 예. 안철수 대표도 그래도 새 정치를 표방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그렇게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뭐 내일 당무위원회 열어서 이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 징계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상당히 무리한 발상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장당하려면 나가서 하라 그런 얘기를 안 대표가 하던데요. 예.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말이지요. 사실 안 대표는 지금 정체성의 변질을 소속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자신이 보수 신당을 하려면 나가서 하는 것이 맞지. 왜 멀쩡하게 있는 의원총회에 나타나지도 못하잖아요. 의원총회에 도 못 나오는 대표로서 어떻게 의원을 징계한다고 합니까?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 뭐 호남 민심 르포 이런 거 보면 독단과 구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요즘 보여주는 그런 행태는 좀 이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일각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우리 국회에 지금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혁의 모든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으로 크기 위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쳐갖고서 한번 제대로 경쟁해보는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할 때 내세운 게 외연 확장이었어요. 외연을 확대해서 지방선거에 이겨야 살아남는다. 근데 그 말이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9석짜리 제3당이 합쳐가지고 39석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29석도 안 되고 뭐 19석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말이 허구니까 그러면 결국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데는 어디냐. 즉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으로 개혁 진영에서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유승민 대표가 손을 잡은 거거든요. 예. 삼척동자도 그 본질을 뚫어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굳이 이렇게 또 합당 선언문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말한 호남을 버리고 와라. 그리고 햇볕 정책 버리고 와라 하는 것이 합당 선언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개혁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면 보수 진영의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일까요? 본인이 아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잘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이제 본인의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본인도 마음 편하게 유승민 대표와 손잡고 보수 세력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면 그것이 아마 정치인 안철수로서 보다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예. 옷도 맞지 않는데 그동안 중도 개혁주의를 하겠다고 또 합리적 진보 세력과 함께 양날개로 가겠다고 한 것들이 다 허구였다 하는 얘기죠. 네. 앞으로 창당될 이른바 개혁신당,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당명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당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더불어민주당과는 개혁에선 경쟁하고, 그러나 딱 하나는 받아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요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가 국민의 요구입니다.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약한 사람들도 제도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다당제를 만들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래서 개혁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협력하되 견인하되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만들어내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 또 개성공단을 만드신 주역이시라서 지금 이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남북 간의 대화 움직임 상당히 환영하고 계시겠죠? 네, 참 작년 연말만 해도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전쟁이 나네 마네 하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정말 냉탕 온탕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런데 이거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냐,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지나치게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언론이 지나치게 지금 이번에 방문한 현송월 악단장의 복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의 중계방송하다시피 하는 거. 과도하다 싶어요. 이런 관심과 노출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핵심과 본질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문을 여는 것이 핵심인데 좀 더 차분하게 봐야 하고요. 야당들은 너무 오랜 세월, 10년 세월 동안 대북 적대 관계 속에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살다 보니까 야당의 관성이 된 것 같아요. 반북 적대가. 그래서 역시 좀 이걸 냉정하게 못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에서는 무엇보다 철학이 중요합니다. 무슨 철학이냐.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지 풀어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만들고 평화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는 건데요. 이번 2018년 올림픽 딱 30년 전에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남북관계가 대전환을 이루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7.7 선언을 이전에는 남과 북이 서로 없는 관계였고 서로 괴뢰로 불렀던 관계로부터 공존시대로 넘어오는데 이번에 30년 뒤에 평창올림픽이 이제 전쟁을 불식하고 전쟁 가능성을 불식하고 평화로 이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모두가 여야 없이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끝난 후에도 남북관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청와대가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평창 이후의 구상과 전략을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착착 실행에 옮겨야 할 텐데요. 이 남북 교류를 남북 대화로 잇고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이끌어야 할 텐데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 내에 이 통합적인 이 전략 본부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런저런 작은 실수들을 보면은 예사롭지 않거든요. 통일부, 문체부, 경찰, 올림픽위원회 등등 여러 부서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조율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창 이후의 구상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장기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강남 집값은 계속 지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정당에서는 다 반대할 것 같은데요. 지금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논의를 좀 촉발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이런 의견들이 정부가 나중에 대책을 내놓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보유세 인상 계속 검토한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공론화의 시작 단초를 열었다 이 말씀이군요. 아마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 예술단 방문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어제 강릉 둘러보고 오늘 서울 지금 둘러보고 있는 상태죠? 거의 둘러보기로 한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와중인 것 같은데 이미 다 알려졌지만은 북측 예술단이 올림픽 계기로 2차례 공연하지 않습니까? 예. 강릉, 서울. 그리고 우리 스키 선수들, 대표팀은 아닙니다. 스키 선수들이 이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또 올림픽 축하 공연을 합동으로 북측에서 하고요. 예. 이 일을 진행하려면 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니까 북측은 남으로, 남측은 북으로 가는 거죠. 네. 네. 뭐 사전 점검단 화제의 인물이 됐어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뭐 일단 이제 온다고 할 때 하루가 늦춰졌잖아요. 원래 네. 이야기한 것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쏠렸고. 왜 늦춰졌는지 이유는 아직 모른다면서요? 예, 모릅니다. 예.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밥은 뭘 먹었고 심지어 밥을 뭐 남겼고 안 남겼고 이런 것까지 이제 속속들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그 뭐 머리 모양에다가 뭐 반지 뭐 귀걸이는 없었다. 뭐 반지만 그런 보도하는 거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만약 남성 대표가 왔으면 그런 보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냥 뭐 좀 약간 성차별적 보도 같이 보이던데. 아무튼 뭐 별 큰 소란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측 점검단 숫자가 작았어요. 7명에 불과했고 또 철동 경호를 받았고 또 북한 점검단이 매우 말을 아꼈습니다. 예. 어제보다는 오늘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아지고 웃음도 짓고 손도 흔들고 했지만은 기자들이나 대중 앞에서는 말이 없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시설 점검을 하는 와중에서 실무적 대화는 뭐 별 스스럼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예. 네. 뭐 바깥에서는 좀 소란도 있었다면서요. 환영과 반대가 엇갈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충체육관 앞에 한 남성이 현송월 단장과 북한 점검단 뜨겁게 환영한다. 이런 이제 종이를 들고 서가지고 현 단장님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고 이 현 단장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해요. 예. 반면에 이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인 당이죠. 그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그 북측 점검단이 KTX 타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 화형식을 강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충체육관 쪽 지하철역 앞에서도 일부 태극기 부대가 항의 집회를 진행했고요. 북측 점검단도 그런 소리나 이런 건 다 듣고 분위기를 느꼈겠죠? 이게 이제 가까이에서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변의 위해나 이런 건 느끼진 않았을 건데 하지만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북측 점검단이 어제 강릉에 이제 특급 호텔 숙박을 했는데 거기 이제 TV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북한에 취재 갔을 때 아니 여기 우리 이쪽 TV에서 우리 뭐라고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막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예. 채널은 2개밖에 없었지만은 예. 아마 이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일로 방문하는 북측 인사들 중에 특히 단장급은 좀 노회하게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통상. 근데 이번은 다른 것 같았어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차분하게 실무 점검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북측이 여러 차례 했다.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꺼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무 현장 점검단이니까 사실 그렇죠. 뭐 별도 인터뷰할 내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실무 점검단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거 혹시 또 이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꺼리겠죠.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그나저나 우리 내부의 통합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전 정지 작업이랄까 분위기 조성이랄까 이게 쫙 뛰어 올려가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행사들에 대해 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 여유가 없어서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죠. 꼭 이게 진보 보수로 나눌 일은 아닌 것 같고 세대 간의 이런 좀 시각차도 느껴지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윤현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국민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 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다. 이렇게 귀담아 듣겠다. 네. 네.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한 입장이라고 보는 게 비판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냐라고 받아치면은 그게 또 정치 공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청와대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윤수석은 여러 우려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 종합부동산세 이거 올려서 집값 잡을 수 있다.
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네요. 직접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좀 강화하자 이거죠, 핵심이. 네, 핵심은 이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좀 강화하자라는 것이고요. 예.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이제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좀 강화되면서 예.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효과를 두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죠. 네. 1주택자는 9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가의 주택의 경우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이르기까지는 약간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주택자 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좀 내놓는 게 주요 목적이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12억 정도까지는 이제 부담을 없도록 한 뒤에 서서히 부담을 넣어서 20억부터는 이제 현행과 똑같게 그리고 그 이상은 현행보다 더 무겁게 부담을 만들었고요.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현행보다 무겁게 부과되면서 30억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2배 가깝게 부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를 강화하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좀 내놓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3구의 경우에도 서울 평균 대비 2주택 소유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비율이 높아요.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무겁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강남에서 주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집값을 올리는 아파트들이 15억 원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개정안이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긴 이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한 50% 이상 이렇게 더 내게 만들면 확실히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종부세도 어차피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 강화 뭐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니까 그러면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딴 건 다 팔고 똘똘한 놈 하나, 강남에 집 한 채만 갖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던데. 이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도 그런 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강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을 늘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은 주택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직간접적으로 강남 쪽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논란이 됐던 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정부가 미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종의 정부가 이제 경고 사인을 날린 건데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부가 이제 막연한 추산치를 발표한 건 아니고 한 22군데 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를 반영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담금이 이제 부과된다는 것은 이후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실 분들에게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집값들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보인다고 그러고 분양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강남 집값은 오히려 오르가고 있고 이거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벌써부터 부작용을 낳았다라든지 또는 효과가 없다라든지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아무래도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약간 투기적 수요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이익 환수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데는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북한의 참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문 대통령도 오늘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올림픽 이유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윤수석에 따르면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뭐 영어로 평창 올림픽, 코리아 올림픽에 대한 검색어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급상승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미국의 이제 MBC TV, NBC가 올림픽 주간 방송사거든요. 예. 북한에 지금 들어간 모양이에요. 아마 마식령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뭐 특파원뿐만 아니라 고위 뭐 부사장급 인사들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관심도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죠. 국제적 관심은 대폭 증가하는 건 또 이제 맞겠죠. 주간 방송사 입장에서는 흥행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작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배우 전태수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입니다. 배우 하지원 씨의 친동생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배우인데요. 어제 오후 비보가 알려지면서 연예계가 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태수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증세가 호전돼서 복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아주 끊이지 않는군요. 자꾸 이런 일이. 네, 우울증을 앓던 연예인들의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한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 이은주 씨, 최진실 씨, 박용아 씨, 또 최근 종현 씨까지 유명한 연예인들도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직업 특성상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불규칙한 소득,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연예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 안타까운 여관 참사가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도 잇따라 호텔에서 화재와 테러가 발생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저녁 관광지로 잘 알려진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우리 국민도 있었는데요. 현지 경찰은 21살 한국인 여성 1명이 숨졌고 또 치료를 받다 사망한 1명도 한국인으로 보인다고 대사관 측에 통보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방화보다는 호텔 내 전기기기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게다가 프라하 호텔 참사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의 한 고급 호텔에서도 인질극이 발생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일이에요? 예, 탈레반 무장괴한들이 호텔에 난입한 건데요. 총기를 난사하고 호텔 직원과 투숙객을 인질로 삼아 정부군과 대치하면서 최소 1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주요 외신들은 이번 테러가 저개발국의 고급 호텔을 표적으로 삼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행이고 또 이 같은 테러에 10년째 300여 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바로 이틀 전이었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8강전에서 이라크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건데요. 예. 이 축구 변방인 동남아시아 국가가 이런 국제대회 4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그야말로 박항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에게 열광한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이 베트남 언론들도 앞다퉈서 박 감독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찬사를 넘어서 거의 찬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하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30년 전에 선수 생활을
시즌을 사실 은퇴했고요. 그 뒤에 LG와 삼성 코치를 거치고 또 히딩크 감독이랑 같이 4강 신화를 이뤄냈고요. 또 이후에 K리그에서 지도자 길을 걷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베트남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뒤 3개월 만인 지금 베트남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요. 이제 내일 카타르의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운명의 승부를 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토크 주제는 지난주부터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했죠. 이건 노무현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 자, 이 대목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명박 전